태형건설 쪽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자, 질문 묶어보면요. 이번 태형건설 건으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설이 있는데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환율 질문. 그 다음에 워크아웃 신청만 한 건데 어떤가요?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일단은 이 중에서 저도 한꺼번에 하면 놓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환율 질문 제일 빠르지만 순서는 제일 뒤로 갈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워크아웃 신청만 한 건데 어떤가요? 이거부터 보시면요. 워크아웃 신청을 왜 할까요? 신청을 한 이유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즉, 부도 나게 생겼으니까 워크아웃 신청해서 회생해보겠다.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 파산 가기 전에 개인 회생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많지 않아요? 충분히 갚을만 해요? 먹고 살만도 해? 그래서 내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빚이 있는 게 싫어. 그래서 개인회생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없죠. 왜냐면은 개인회생 하게 되면 막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많이 못 받고, 대출 못 받고 카드 막히고 막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워크아웃을 하는 것도요, 구조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워크아웃 할 테니까 너네 잠시 기다려. 우리가 알아서 구조 조정할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에서 여기를 구조를 조정해가지고 개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통과가 안 되면 부도 위기로 가는 거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이 싹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수분양자 2만 가구 발 동동, 입주 환급, 갈림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우리가 책임지고 분양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냐? 뜻대로 될 거면 워크아웃도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으로 19,896가구이다. 이 중에서 14곳은 허그 분양보증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6개 사업장은 저기 LH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2곳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 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이다. 그랬을 때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안 이어갈 수도 있는데, 공정률이 80%가 넘어갔으면은 허그에서 분양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나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분양대금 달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3분의 2 이상이 희망하면 공사 포기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한참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 상황에서 문제가 터져서 이자를 냈다든가 이런 거는 다 손실이 된다. 그리고 허그는 요거를 공매 처리한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그 보증액이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보증 사고 금액만 금융위기 이후 최다다. 이날까지 집계된 허그의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8,500억을 돌파해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자, 분양보증 사고액 최대치죠. 그 다음에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만 4조액입니다. 이거 역대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허그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보증도 하고 있죠. 분양보증도 하고 있죠. 중도금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중도금 보증도 허그에서 하죠. PF 보증 들어가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메꿀 수 있겠어요? 다 역대급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요, 여기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제 여골세 받으면 진짜 위험하다고? 허가 돈이 없으니까 요거를 다 보증하는데 요거 다 사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번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 상황에서 이제 하청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요즘에요, 무너지는 것들의 핵심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보다 하청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인테리어 업자 부르고, 그 다음에 레미콘 업자 부르고, 그 다음에 철근, 이거 다 업자 따로 불러야 되는데 여기 하는 데를 보고서 이런 것까지 다 하라 그래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손실이 커졌다. PF 금리가 높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너네가 해라.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죠. 그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고. 근데 하청도 다 원청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원청이 사업을 어떻게든 이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청이 사업을 중단해서 다른 원청이 생기는 곳.
그러면 여기 정도는 보증이 될 수 있어도 여기 정도는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업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청업체 위기로도 충분히 번질 수가 있고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될 수가 있죠. 지연이 되면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태형 부도로만 끝나고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지만요. 요거는 태형 부도 때문에 다른 곳들 건설사들이 매우 위험하다. 요거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것도 영향이 커요. 예를 들어서 태형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데가 롯데, 여기 GS, 신세계 이런 곳들 계속 때려요? 그러면 여기서 분양하는 곳들 사람들이 분양을 받겠느냐? 특히 GS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문제 많죠. 최근에 동탄 레이크자이 집 안에 물이 새가지고 집 안에 호수가 생겨. 그래서 동탄 레이크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저런 것들 내가 분양받으면은 집도 잘못 지어졌겠다. 혹은 내가 저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번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곳들도 분양을 잘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아 분양 받았다가 사업장 망가지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랬죠? 기업들이 자금 마련하는 방법은 부족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저기 수익 내는 거 말고 세 가지가 있죠. 주식, 대출, 채권. 근데 주식 시장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번 또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고. 대출. 아까 보셨지만 은행권에서 기업 대출을 많이 줄여죠. 그리고 기업 대출 자체가 지금 IMF 때 이상이라고 그러죠. GDP 대비로. 그런 거고. 채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번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칩니다. 채권 금리가 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PF 금리예요. 과거에도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나서 채권 시장이 암울해지니까 PF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 올라간 금리가 지금까지 유지되니까 PF가 계속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 청담동 프리마호텔 그 새마을금고에서 연장해준 것 거기도 PF 금리가 10에서 13% 정도 된다고 하죠. 둔촌중공도 PF 금리 12%였어요. 가뜩이나 이자 보상 배율 낮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요. 물론 저 여파로 생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태형 건설이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미 터졌으니까 다른 데는 안 터졌으니까 아직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얘가 먼저 드러났을 뿐이다. 왜냐면 정부에서 13대책 둔촌중공 살리기 정책 써주고 여기서 이제 전매 제한 풀어주고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실거주 요건은 못 풀어줬고 그 다음에 특례 풀어주고 916 대책으로 PF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것들 중도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안 드러나게 미루고 있었을 뿐이에요. 요 문제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랬어요? 총선까지. 근데 못 버티고 터진 거죠. 그럼 요런 것들도 연이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장 대량 실업은 안 나오겠지만 잘못된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빨리 터뜨려야 될 것을 폭탄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환율에 미친 영향 물어보시는데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 문제가 터지면요. 연쇄 부도가 터진다. 지금 당장은 크지 않은데 이게 번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지금 태형건설이 했던 것들이 뭐다? 400억 연장. 그 다음에 워커아웃 나오기 전까지요. 만기 연장하고 그 다음에 뭐 골프장, 뭐 그 다음에 사업지, 자회사 또는 지분 이런 것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죠. 이게 헝다나 비구이 위안 이런 부동산 붕괴됐던 중국의 대기업들이 했던 일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쇄 부도설이 터져가지고 그때도 헝다 위기 연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중국 시장 작살 났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어때요? 지금 중국 경제는 기사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자, 중국 인민은행 디플레 우려에 소비자 물가를 높일 것이다. 에? 이 시기에? 이 시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디플레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를 억지로 올린대요. 왜 그러겠어요? 저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싹 빠졌으니까. 자, 중국에서는 지금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에 80%였는데 이게 90%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본 거다. 왜냐면 중국에서 빠진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일부는 한국으로 유입이 됐으니까요. 근데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빠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화를 가지고 이 원화는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거야 하고 원화를 가지고 빠질까요? 아니면은 원화를 달러나 혹은 뭐 엔이나 이런 것들로 황금에서 빠질까요? 황금에서 빠지죠. 그럼 뭐가 줄어요? 외환 보유고가. 그러면 환율이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립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 시기에 사람들의 투자는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때 오히려 환율이 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IMF 때도 그랬었다. 그런 것처럼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경제 위기 나게 생겼네 중국처럼 이 생각이 들면 환율도 엄청나게 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